핸드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짧은 침묵 뒤 들려온 목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음성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떠났던 사람들이 제가 다시 일어서자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제가 깨달은 가족의 진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28살 저는 중고 1톤 트럭 한 대로 작은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물건을 싣고 식당과 가게를 돌며 납품했습니다.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 날 일정을 짰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내 사업이라는 게 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트럭 기름값을 아끼려고 먼 거래처는 하루에 몰아서 다녔고 점심은 편의점 주먹밥으로 때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면 온몸에서 땀과 기름 냄새가 났죠. 샤워하고 나면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첫 거래처에서 다음 달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그 피로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세 번째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족합벌 되는 청년 하나를 고용했고 곧 두 번째 직원도 들어왔습니다. 1년째 저는 두 번째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엔 중고가 아니라 새 차였습니다. 차 냄새를 맡으며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군 결과물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트럭이 4대가 됐고 3년째에는 5대를 넘어섰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월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달았을 때의 벅찬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절 보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 호칭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 내가 이제 사장이구나.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된 거구나.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씨도 조리 있었고 무엇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요, 보람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가족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던 게 기억납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저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가족들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셨고 처제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정말 믿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죠. 이 가족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환경은 달랐습니다. 저는 흙수저에 가까웠고 그녀의 집안은 중산층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람만 좋으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서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며 보낸 시간들은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1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무게감, 그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결혼 후 2년째 트럭이 10대를 넘어섰고 거래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전세였던 집을 매매로 바꿨고 차도 새로 샀습니다. 그러자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장모님이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죠. 저는 고민 없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 어디 없어. 정말 고맙네. 그 말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뒤 처제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학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지원해 드렸습니다. 처가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저는 그때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처제는 출국 전날 제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열심히 하고 와. 가족.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처가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아내의 삼촌까지 오셨죠. 북적이는 집안이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선물을 챙겼습니다. 장모님 생신에는 등산화를 사드렸고 처제 생일에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제 팔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 영웅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야 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제가 집에 일찍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거래처 저녁 모임이 있다고 하면 표정이 굳었죠. 장모님은 가끔 은근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챙겨야지. 저는 그 말을 오해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걸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들이 원하던 게 무엇이었는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갑작스레 부도를 냈습니다. 중견 식자재 업체였는데 대표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순간에 증발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격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더군요. 총액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이미 그 직원은 잠적한 뒤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 전문가를 고용해 대응했지만 시간과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경기 불황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계약을 해지했죠.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매달 독촉 전화를 걸어왔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트럭 할부금이 연체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금융회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왔고
어느 날은 트럭을 회수하러 직원들이 왔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6등급, 7등급, 8등급. 어느새 저는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면서도 집은 최대한 유지하려 했습니다. 전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고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죠. 아내와 아들에게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와 한숨을 쉬는 모습을,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알아챈 거죠. 회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으로 좀 힘들 뿐이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던데 뭔 일 있나?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캐물으셨고 결국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처제도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잠깐 친정에 가 있으래요.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때에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짐을 꾸려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있다 온다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 3주일, 한 달. 전화를 해도 아내는 시큰둥했습니다. 좀 더 있을게요. 성우도 여기가 더 편한가 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저녁 대신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죠. 이혼하고 싶습니다. 성우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단 3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죠. 꿈이길 바랐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장모님께 전화했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답니다. 이쯤에서 놓아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벽을 바라봤죠.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집안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과 정성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 처제 유학비, 명절 선물, 생일 선물, 식사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빈집 한 칸과 정리되지 않은 빨랫감, 그리고 액자 속 웃고 있던 가족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내는 법적 절차까지 진행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던져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시간은 흘러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놨습니다. 지인들 전화도 받기 싫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폐쇄됐습니다. 직원들한테 마지막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헤어졌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값은 밀렸고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사장님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크는 계속됐죠. 사장님, 저 정훈이에요. 아시잖아요. 정훈? 누구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 청년.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쓴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정훈이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커피 트럭을 하던 청년. 제가 출근길마다 커피 한 잔씩 사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업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저 다쳤을 때 병원비 내주셨잖아요. 추운 겨울에 내복도 사주시고. 그거 저는 안 잊었어요. 맞았습니다.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정훈이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제가 병원에 데려갔었죠.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제가 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정훈이 추워하는 걸 보고 내복 한 벌 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훈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훈은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업 계획서예요. 혼자 만들어 봤어요. 저는 힘없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글씨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1인 도시락 배달 유통사업. 아이디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은행도 안 빌려주고 지인들도 그냥 웃고 넘기고. 정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이라면 제 아이디어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 왔어요.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죠. 나? 지금 나한테 같이 하자고?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경험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을 함께 산 가족은 제가 바닥에 떨어지자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번 얼굴 본 적 없는 이 청년은 지금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없어요. 근데 사장님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자산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두고 간 사업 계획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와 정훈은 작은 창고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불도 제대로 안 들어왔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죠. 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정훈은 자기 집에서 쓰던 책상과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우리의 사무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 달은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영업을 다녔지만 문전박 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신용불량자 직전에 사람과 경험 없는 청년이 하는 사업을 누가 믿겠습니까? 밤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정우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했죠. 정우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둘째 딸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물량은 작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훈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죠.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직접 배달을 갔는데 식당 주인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신선하네요.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셋째 딸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신선하다는 평이 돌았습니다. 정우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효율적인 배송 루트를 짜냈고 재고 관리 시스템도 혼자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쌓아둔 관계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들께 연락을 돌렸죠.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물량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넷째 달 전환점이 왔습니다. 근처 대형 식자재 판매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창고를 중간 물류 거점으로 쓰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량이 확 늘어나는 계약이었죠. 저는 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훈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더 뽑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첫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째 우리는 더 큰 창고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3배로 뛰었지만 매출도 그만큼 늘었죠. 1년이 지나자 직원이 5명이 됐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제 책상이 생겼을 때의 그 감격을 저는 두 번째로 느꼈습니다. 2년째 직원이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럭도 3대를 구입했죠. 이번에도 새 차였습니다. 정우는 이제 현장 책임자가 됐고 저는 전체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3년째 우리 회사는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었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년 성공 창업 사례로 우리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정훈이 권유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촬영이 진행됐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일주일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 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금요일에 어떤 분이 회사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거래처 문의?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성우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전화번호 남기고 가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5년 전 제 삶에서 지운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정훈이 건넨 쪽지에는 낯익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 받는다고 전해줘. 다시 전화 오면 받지 마. 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께서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직원이 받았는데 제게 연결해 달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는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사흘 뒤 처제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온 모양이었죠.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좀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빠 요즘 잘 지낸다고 해서 축하하려고 왔어요.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처제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이제 그만 가봐. 나 바빠. 처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그게 성우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방송 보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제 아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성우가 정말 나를 보고 싶다면 직접 연락하겠지. 너희들 통해서가 아니라. 처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8살 때였습니다. 이제 13살이 됐겠죠.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변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성우를 핑계로 다시 다가오려 한다니. 일주일 뒤 이번엔 장모님이 직접 회사로 오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오셨더군요. 로비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요. 밥이나 한번 먹자. 근처에 좋은 식당 있다며?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빠서요. 일 때문에. 장모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자네, 우리가 그렇게 남이 됐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남이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혼 서류 보내셨잖아요. 장모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씀하셨죠. 그때는 우리도 어려웠네. 우리 딸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힘들 때 곁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다시 일어서니까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장모님은 대꾸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마시고요. 그날 이후로도 전화와 문자는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전 아내가, 때로는 처제가, 때로는 장모님이.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려는데 로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전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단을 내려오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진수 씨, 그 목소리, 그 말투,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냉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 정훈과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했습니다. 10분만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성우가 요즘 아빠 보고 싶어 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방송 보고 아빠 나온 거 봤다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 한 번쯤 다시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급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성우한텐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변명이었습니다. 그냥 변명에 불과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요. 성우가 나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온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지금 이 회사 다시 일으키기까지 5년 걸렸어요. 그동안 성우 얼굴 한번 본 적 없고요. 당신네 가족 누구 하나 연락한 사람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신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일어섰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죠. 하지만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서는 5년의 상처가 골마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랑 처제도 함께 식사 한번 하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음을 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요? 네. 토요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연락드릴 거? 그녀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한 저를 보고 놀랐죠. 사장님,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같이 좀 도와줄래?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도 했고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오후 5시 예약한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전 아내, 장모님, 처제. 세 사람 모두 밝은 얼굴이었죠. 자네 왔나? 여기 참 좋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죠. 오빠, 오랜만이에요. 처제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들 젓가락을 들었지만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우 명의로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예요.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들어 있어요. 성우가 공부하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진수 씨,
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은 질 겁니다. 성우가 원하면 만날 수도 있고요. 세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은 성우와 저 사이를 제외하고는 제 인생에 다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전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제 개인 연락처로도 전화하지 마세요. 저와 당신들은 이제 남입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아이 아빠 자격은 있어도 가족 자격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은요, 누군가를 지켜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장모님이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어머님 병원비 냈어요. 처제 유학비도 됐고요. 명절마다 선물 챙겼고 생일마다 식사 자리 만들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너졌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어요? 누가 저를 지켜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잘 나갈 때만 가족이었어요.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처제가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남은 아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남이에요. 5년 전에 이혼 서류 보낸 순간부터요. 전 아내가 작게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차가운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테이블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식사비는 제가 계산했어요.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수 씨. 전 아내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전 아내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차갑게 자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우는 제가 잘 키울게요. 연락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 처제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오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이것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늦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아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우야? 5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컸더군요. 목소리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엄마가 줬어요. 아빠,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그래? 응.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해요. 그래서 돈 모았어요. 뭐 하려고?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요. 같이 밥 먹어요,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토요일 점심 성우와 약속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한 소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더군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돋아 있었고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래, 왔구나. 어색하게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공부는 중간 정도 해요. 아빠처럼 장사하고 싶어서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공부는 해야지. 아빠처럼 고생할 필요 없어. 아빠는 고생 안 했잖아요. 방송 봤는데 멋있었어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성우야,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5년 동안 못 봤잖아.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힘들 때 우리가 함께 있어 줬어야 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대요. 그 말을 듣고 전 아내가 아이에게 뭔가 설명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응. 일하시느라 바쁘지만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밥을 다 먹고 나올 때 성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뜯어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아빠 자주 볼 수 있죠? 그럼 자주 보자. 그날 이후 성우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제 동업자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분을 반반씩 나눠 가졌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전 부인이랑 다시 만났으면 회사 일도 편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자네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정우는 웃었습니다. 저도 사장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올해로 회사를 다시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직원은 30명으로 늘었고 거래처도 100곳이 넘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이고 회사 분위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동료라는 겁니다. 힘들 때 함께했고 어려울 때 견뎌냈고 성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지난주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님들이 모였고 성우도 왔습니다. 정훈의 부모님도 오셨죠. 축배를 들며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훈과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행복하시죠? 정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뭔데요?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 정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그 빈집에 혼자 앉아 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법적으로 맺어졌다고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가족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곁에 있어 준 사람입니다.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버텨준 사람만이 당신 삶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훈이 그랬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찾아와 준 사람. 아무것도 없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한 사람. 성우도 그렇습니다. 비록 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다시 만나준 아이.
그리고 지금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버텨준 사람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을 기억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저는 5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사업도 명예도 다 잃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본 거였죠. 누가 진짜 제 편이고 누가 조건부로 제 곁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께 병원비를 드렸던 날, 처제 유학비를 송금하던 날, 명절에 상을 차리던 날,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믿었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니까요. 다만 상대가 똑같은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데 5년이라는 시간과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도 가족도 의리도 결국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요.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족임을 증명한 사람.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온 사람. 무언가를 바라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을 때만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저는 바닥까지 떨어져 본 뒤에야 알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 쓸모없어 보일 때, 그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되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간이 당신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라는 선물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회사는 안정적이고 직원들은 행복해하며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행복합니다. 더 이상 누가 저를 이용하려는지, 누가 제게 무엇을 바라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우는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하루하루.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조건부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정훈이라는 청년이 제게 찾아왔듯이 당신에게도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나세요. 그들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재는 것입니다. 10명의 조건부 가족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야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그 시련에게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전 아내였죠. 편지를 뜯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씨, 성우가 대학 입학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신탁 덕분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합격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만들어준 거 덕분이에요. 천만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지. 아빠, 다음 주에 밥 먹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빛이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제가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마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